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FOMC 충격파로 속절없이 주저앉았던 국내 증시, 오늘은 큰 폭의 반등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속에서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성격도 있지만 지난주 미국 최신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안도 랠리를 보인 영향도 분명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증시 방향, 경주마 기술과 함께 진단해 보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큰 폭으로 반등에 일단 박 부장님 성공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올라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이러다가 또 언제 미끄러질까 걱정이 되는 것도 한켠에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안한 증시 상황. 네.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진단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거에 주식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혹은 네. 저희가 12월 9일 날 있었었던 많이 빠졌던 그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저점을 깨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이게 저점이란 부분이 지난번 저점은 2,400포인트였고요. 지금 봤을 땐 2,36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아 버리니까 PCE 발표를 앞두고 미국 매크로 한 번만 더 부러지게 되면 우리도 또 전저점 가는 거 아닌가. 어쨌든 굉장히 이런 무서웠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미국 매크로가 어느 정도, 좀 이따 매크로 얘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나오니까는 우리 시장이 같이 오르는 겁니다. 오늘까지. 오늘 오르는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드디어 바닥을 찍었구나 하고 주식을 강력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까? 분위기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몇천억 대의 많은 부분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 현물 기준 1,400억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선물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좀 답답해졌는데요. 장 끝나기 전까지가 외국인 선물 매수가 4천억 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5시 30분 현재 1,100억 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라든지 시간외를 이용해서 선물을 또 던진 거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3천억 대나 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되감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플레이 때문에 또 내일은 또 좀 물량 삼아 왔다 갔다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조금 긍정적인 모습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급등락이 시장이 반복이 되면서 예전과는 다른 패턴이 관찰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예전에는 시장이 올랐다 빠질 때요 많이 빠지잖아요. 여러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삼성전자든 에코프로 BM이든 시총 상위 한두 개만 시총 오르면서 분위기가 썩 다른 중소형주랑 작은 것들 뻗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오를 때 다른 종목이 같이 올라 버려요. 그건 긍정적인 매우 긍정적인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기가 퍼져나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도 이게 연말 돼서 시장을 덜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내년이라든지 앞으로를 기대하는 시장의 상승 종목수라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도 꽤 늘어나는 상황이긴 하니까는 글쎄요, 조금 매크로라든지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부정보단 긍정이 좀 낫다 말씀드리고, 미국 차트만 봤을 때는, 다우 차트 봤을 때는 좀 무서워요. 그런데 또 막상 나스닥이라는 지지하는 것 하루 이틀만 또 바뀌면은 분위기는 또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너무나도 많은 물량을 쏟기에는 좀 애매모하지만 그래 장중에 매매할 때는 그래도 수급들은 살아있다 같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 뜨겁게 보일러 켜서 두고 보일러 끈다고 해서 바로 식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안은 계속 뜨끈뜨끈한 상태로. 그렇죠. 예. 뭐 지금 미국 증시가 딱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매크로 환경도 사실 변했단 말이죠. FOMC 올해 마지막 회의도 있었고 말이죠. 지난주에는 그 FOMC 충격파가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증시이긴 하지만 최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FOMC 이후에 환율도 한 차례 올라갔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 분위기 반전은 분명히 그 PCE 물가가 나오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PCE 물가가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코어랑 헤드라인이 둘 다 0.1%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네. 그러면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1%대 정도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게 확실히 좀 부담을 덜어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지금부터 이미 약간 움직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트럼프가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은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 공포까지를 좀 반영했던 게 FOMC 직후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불식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미국이 갈 때 한국이 못 가고 있었던 것도 문제였는데 미국 빠질 때 한국이 방어 못하고 빠지는 만큼 그만큼 다 같이 빠진 상황이었으니까 네. 확실히 조금 FOMC 이후에는 다들 정말 이걸로 끝인가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고 2,400 밑에서는 분명히 좀 복원력은 있는 것 같다라는 조금의 희망을 보여주는 게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길 대표님도 오랜만에 네. 정주말 찾아주셨습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매수였단 말이죠. 기관 같은 경우는 참 오랜만에 네. 매수로 돌아섰고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에 사실은 좀 많이 빠졌어서 그리고 이제 지수가 보면은 딱 지금 2,400 초반에서 네. 2,450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뚫어야 사실은 수급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은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건 맞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 움직임의 폭이 저저번 주 2주 전에 비하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폭이 줄었다는 건 뭐냐면 어찌됐건 내년에 밝은 희망을 조금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몇 거래일 안 남았습니다. 오늘 하면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크리스마스 또 쉬고 목금 지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지막 수급이 그래도 다행히 좋게 들어오고 있어서 1월 출발할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크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저는 주가에는 반영은 다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빠질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다만 진짜 딱 시작하고 나서 어떤 걸 많이 빼놓을까라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 증권사 여러 그 리포트들 중에서도 보면은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의 카드로 쓸 확률이 초반에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어렵다라고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론은 협상력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관세를 얼마나 벗어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저희가 좋은 카드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정치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늦게 대응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만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도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1월 달에 트럼프 취임하기 전 1월 20일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뭔가를 협상 카드를 내밀고 하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반등은 크게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정치에 너무 서로 싸우다가 이 협상 카드를 할 타이밍을 만약에 너무 늦춰진다라고 하면 의외로 또 고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관전 포인트로 조금 국내 시장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반등을 예측하든 하락을 예측하든 그 반대쪽 사이드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지금 전망치들을 내신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예측하기 쉽지는 않다라는 건데 미국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CPI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대폭 후퇴를 했고 PC는 또 시장에서 밑돌았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정확한 사이드는 미국 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정말 점도표대로 4차례에서 2차례로 그냥 절반으로 싹 둑 잘린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또 변화될 여지를 아직 열어두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 같습니다. 정답이시네. 정답인데요. 왜냐면요. 지금 파월 의장이 12월 FOMC 때 뭐라고 했냐면요. 연준 위원들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나올 물가 상승의 압력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위원도 있고 약간 걱정만 하고 있는 위원도 있고 그걸 전혀 반영해 놓지 않고 향후 지켜보면서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 섞여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이번 점도표 2번 정도라는 게 얼마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 사실은 매우 불확실한 전망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대치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약간은 조금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다시 조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나와줄 거냐 아닐 거냐는 한 몇 달은 좀 지켜봐야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2번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그 2번이 약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는 거를 반영하고 있는 게 2번이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장은 어쨌든 산타를 향해서 그래도 우적우적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정받다가도 다시 파이팅을 보여주니까 네. 말이죠. 네. 미국은 저희끼리 요즘 얘기합니다. 미국은 걱정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미국 시장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연예인 걱정과 미국 시장 걱정.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복원력이 빠른 걸 우리가 2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브로드컴 실적 나온 거 보시면은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25년도, 26년도에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줬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높게 준 거를 시장이 또 믿어요. 믿고 나서 그만큼 강하게 반응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유동성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불신부터 시작을 해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이런 게 계속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비교하는 이런 상황 계속 할 수 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다우지수 보면 좀 무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우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쭉 빠지다가 한번 크게 크래시 나온 상황에서 한번 살짝 돌린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가려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복원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게 하락 추세 접어들지 않았다, 다시 상승 랠리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 분기점 상에서 아마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4일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조기 폐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좀 하루 이틀 내에서 미국 시장도 복원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시장도 매매하기 좀 편해지겠다라고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네, 동력은 갖추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는 거고, 미국장이 참 부러우면서도 강점인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열풍이 좀 꺼지니까 그걸 바로 또 브로드컴이 네. 받아가지고 다음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버리는 네. 이런 그림. 우리 시장에도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다 따져보면은 다 미국 향이에요. 우리도 결론은 미국이 가는 그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려면 미국 향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냐. 이걸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게 기존의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도 조선 섹터는 잘 갔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 있고, 자동차랑 철강 뭐 관세 피해 제일 많이 볼 거다 해서 조금 빠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폭이 뭐 4번 한다고 했다가 이제 2번으로 줄다 보니까 조금 그 영향을 받는 건 저는 바이오 섹터도 많이 봤다라고 봐요. 왜냐면 금리 인하기 때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바이오랑 로봇이거든요. 근데 그 섹터가 그대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 이틀 동안 시장에서 어찌됐건 조금 빠졌어요. 오늘 조금 반등은 하긴 했지만, 근데 다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지 섹터 자체가 지금 크게 흐름을 받을 건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미국 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 이제 뭐 존슨법 해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필리 조선서 인수한 또 하나오션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제랑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그렇게 다들 빠지는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강점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미국 쪽의 시야를 계속 두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트럼프한테 피해를 적게 보는 섹터가 내년 상반기에는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위주로 조금 대응을 저는 사실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트럼프가 일기 때 한번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변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뭘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알고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트럼프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딜을 잘해요. 그러면 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딜을 잘 못하면 정말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은 보여지려면 못해도 몇 개월은 지나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뭐 1분기, 1, 2, 3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수를 생각을 안 하시고 안전한 투자를 하시려면 미국 트럼프한테 별로 이제 피해가 안 되는, 아니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방어주들도 사실은 특히 통신주들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면 뭐 거의 한 고점 대비하면 9에서 10% 정도 빠졌는데 네. 최근에 밸류업 지수에도 또 포함이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안전한 애들이 아마 연말 연시에는 조금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뭐 시선을 돌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김영원님, 이게 밸류업 지수가 임팩트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펀드, 2차 밸류업 펀드 또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3천억 규모로 말이죠. 예. 뭔가 좀 군부를 떼는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아닙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3천억이면 그래도 요즘 같은 상황에선 적지 않은 수급 규모인데 말이죠. 근데 밸류업이 뭐냐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밸류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기업 자율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내라라는 정치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근데
정권의 연속성을 모르는 상황이 됐죠.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일단은 지켜보기 쉬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나설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럼 투자자들도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에 뭐 이 정부가 연속적으로 갈지 아니면 정권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보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서 새롭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 어느 누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한국 기업들한테 가치를 올려라는 요구는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쪽이라던가 네. 상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 쪽이라던가 어느 쪽이든 그런 요구는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구체적인 디테일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디테일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다 멈춰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지금의 정치 상황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환경이 아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이 3천억 규모라 그랬잖아요. 네. 3천억이면은 오늘 기관이 들어온 게 4,300억이에요. 네. 그 하루 정도를 그리고 금융투자가 외국인 선물 때문에 아주 좌지우지 되는데 오늘 산 게 3,800억입니다. 근데 대신 네. 쭉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금융 투자의 단기 자금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너무 그래도.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쭉 지속적으로. 오히려 저는 차라리 수급을 볼 거면은 밸류 펀드에 대한 수급보다는 연기금 수급이 꾸준한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12월 4일부터요. 연기금이 하루 빼놓고 계속 사고 있거든요. 국내 주식을. 네. 물론 그 리밸런싱일 수 있고 국내 주식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한 지난주까지만 우리가 기관 수급 얘기할 때 기관들은 떨어질 때만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 며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수급이 과연 배당을 받으려는 수급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정말로 한국의 벤치마크를 좀 높이려는 걸로. 왜냐면 원액이 빠졌으니까는 비중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 속내는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확실한 건 연기금 수급이 12월 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이거 만약에 없었으면 저희 그때 한번 2,300도 갔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연기금의 뭐 구원 투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그렇죠. 수급적으로 최소한의 우리 안전판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게 있어야 안전판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해 보이죠. 자, 세부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굵직한 이슈 뭐가 있을까?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확정됐습니다. 7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당초 얘기됐던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좀 그래도 초반에는 오르는 것 같더니 상승폭을 좀 줄였어요. 보조금 이슈 그렇게 호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발이 안 먹힌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딴 데는 다 줬거든요. 뭐 TSMC도 주고 인텔도 주고 다 줬는데 삼성전자랑 SK가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사실은 주가는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나마 줘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왜 이렇게 뭐 그냥 좋게 받아들이지 않냐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의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뜻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매출을 실질적으로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훨씬 더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줄어든 것도 사실은 기존의 4월달에 뭐 이미 얘기를 할 때는 뭐 조금 더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한 26%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가 주기로 했으니까 어찌됐건 이거 마무리 지을 거야 라는 형식이 조금 큰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정부를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보조금 주는 것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야 주긴 줬는데 줄어서 줬어.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내년에 뭐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해볼 만한 거고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트럼프는 아예 안 준다. 뭐 줘서 뭔 필요냐 그냥 관세 올리면 와서 지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게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발이 안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그렇다라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서 그럼 보조금을 트럼프가 되고 나서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것도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안 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진짜 딜을 잘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보조금 주지 말고 그냥 관세 올린다고 하면 알아서 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 스탠스로 갈 건지 아니면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니네 그래도 열심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해볼게. 대신에 중국 쪽은 하지 마. 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는 구간은 맞다. 그래서 이제 주가 자체가 아직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53,000원대에서 거의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단순하게 1차로 55,000원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지금 조금 어렵다. 내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네. 미국 쪽에서 이제 다른 뭔가 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뭐 브로드컴 얘기해서 오늘 또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뭐 수주 HBM4 4 관련해서 들어올 네. 수 있다. 근데 이게 있다잖아요. 올 수도 있다. 온다라는 게 아마 조금 나오면 시장에서 좀 완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중요한 건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영환 연구원님은 왜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5만 원대 초반대 그 턱을 넘지 못한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다 섞여 있죠. 구조적으로 AI 반도체 쪽으로 잘 못하고 있다. 뭐 파운더리도 잘 못하고 있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파운더리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HBM은 콜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있으니까라는 부분이랑 또 하나는 레거시 반도체에서 그렇게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있다. 레거시 반도체가 수요가 나올 만큼 안 나와주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계절적인 거냐, 아니면은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휴대폰 예전에 2년에 한 번 바꾸던 걸 이제는 4, 5년에 한 번 바꾸고, 네. 그리고 그 바꾸는 것도 점점 성능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뭐 중국산 폰을 쓰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삼성의 기존 가지고 있던 경쟁력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게 구조적인 문제냐, 아니면은 계절적으로, 원래 계절적으로는 이제는 연말 쇼핑 시즌 들어서면은 반도체는 이미 다 팔린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내년 장사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이 섞인 거를 뭉뚱그려서 다 기본적으로 안 좋은 쪽에 밀어넣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시점인 것 같고요. 그 정도를 반영하는 게 5만 원, 뭐 초중반 이 정도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레거시만 살아나도 6, 7만 원을 바라볼 수 있고, AI 반도체나 파운드리 쪽에서도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8, 9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주가인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쁘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뭐 좋아질 거다. 뭐 이게 레거시가 지금 좀 부진한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보다는 계정성을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걸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이쪽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당장 뭐 1, 2주 안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희망을 갖고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올해 내내 사실 우리를 괴롭혔던 HBM 납품 콜테스트 통과를 한다라고 하다가 지연 계속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이제는 가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의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내년에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은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희망의 끈이 너무 길었어요. 자, 이럴 때 딱 깔끔하게 브로드컴의 HBM4 같이 만들어주기로 했다. 네. 공시 한 줄만 딱 올라가면 바로 반응이 올 것 같기도 한데. 주가 측면에서는 HBM3E, 엔비디아 향이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네. HBM4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25년도를 넘어서는 그 후의 가이던스를 일부 우리가 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이게 주문형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객별 다변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HBM3E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물론 뭐 우리 투자자분들 다 희망 고문을 하실 수 있지만은 네. 그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당장 지금 4분기는 아니더라도 내년의 어닝, 내년의 가이던스를 삼성에서 아마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뭔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밝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레거시잖아요. 레거시는 뭐 중국에서 CXMT, 창신반도체 얘기가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계속 연관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냥 우려로서 5만 원 초반대까지 반영한 겁니다. 암에도 불구하고 49,900원 한번 갔다가 5만 원 위에서 계속 주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씩만 좀 발현되는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벌써 이제 2주 후면은 또 어닝 시즌 들어갑니다. 1월 달부터 4분기 거 네. 확인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때 시장이 좀 맞춰서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반도체 섹터는 어떨까? 거대한 질문을 네. 말 나온 김에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네. 일단 저한테 얘기하신 거고요. 아니요, 길 대표님. 아니 보기는 여기를 보고 네. 저요? 네. 뭐 근데 경쟁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경쟁자가 너무 많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제 레거시 계속 얘기할 때 지금 현재 레거시의 경쟁자는 결론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딴 데서 반도체를 못 가져오니 자체적으로 수급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공장 캐파 증설도 했고 이게 물량이 이제 바깥으로 퍼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레거시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시장에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그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의외로 야 이거 괜찮아질 수 있겠는데라는 게 조금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3분기쯤 넘어가다 보니까 중국 쪽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분기부터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꺾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걸 돌아와야 되는데 야 중국이 지금 물량을 좀 줄일까요?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안 줄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거 줄 거 주고 우리는 HBM이랑 서버용 낸드랑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조금 보여줬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그 키옥시아 IPO 했죠. 근데 키옥시아도 이번에 1,200억엔 조달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키옥시아가 대부분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이 SSD, 고성능 낸드 쪽에 또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쟁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어찌됐건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과 인텔을 트럼프가 놔둘까요? 라는 얘기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SK 손을 들어주는 것보다 얘네들을 아마 본인의 집권 기간 동안에 굉장히 밀어줄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당연히 안으로 굽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또 경쟁자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도 지금 치고 오죠. 그다음에 좀 하이엔드 쪽은 또 미국도 당연히 뭐 미국 그 대통령이랑 정책적으로 밀어줄 거죠. 뒤에서는 또 중국 치고 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뭐 앞에 이제 저희가 뭐 HBM도 얘기하고 뭐 다른 것들도 얘기했지만 저는 의외로 파운드리 쪽이 또 살아나는 게 사실은 또 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HBM4 앞에서는 이제 박 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결론 이거 납품점 소량 생산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도 브로드컴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에서 저는 삼성전자한테는 만약에 이게 공시가 뜬다라고 하면 훨씬 더 호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파운드리 쪽에 대한 점유율이 어찌됐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조금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앞뒤에 경쟁자는 많지만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방안들은 아직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섣불리 뭐 언제 좋아진다 아니면 계속 나쁠 거다라는 것들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사실 저는 조금 지양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3E 12단, 8단 12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말 내년 상반기쯤에는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래야지 물량 수급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훨씬 어찌됐건 6만 원 이상은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눌릴 때마다 조금 담아두는 것은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다음 보수적으로 얘기해요. 네. 올해 사실 엔비디아 향, 근데 HBM 향 관련 소부장 다 괜찮았잖아요. 한미반도체 같이 뜨거운 주가를 보인 곳도 있었고 내년에도 이제 뭐가 바통을 이어받을 건가라는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박 부장님. 국내 입장에서 소부장 업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엄청 힘들었죠. 올해 초만 좋았고요. 이제 중반기 이후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지금부터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업체별로 차별화. 그리고 실적 되는 종목들만 간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새로운 그 기술이든 산업의 태동기에는 어닝을 보지 않고 너도나 다 오르게 됩니다. 그게 작년의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로 넘어가면서 A 업체와 B 업체가 실적이 달라지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오늘이 특히 좀 오늘은 다 오르긴 했지만 최근 며칠 동안에 강한 업체들이 HBM
그 안에 밸류체인 안에서는 한 3-4군데 업체 정도? 물론 기관 수급도 들어오는 업체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추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만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작년과 혹은 올해와의 그 업황의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실적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사실 우리는 좋든 싫든 반도체 섹터가 살아야 지수 자체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예. 특히 삼성 같은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살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네. 가까이 되니까요. 그 수급을 그 업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분야는 없고요. 경쟁이 팍팍해지는 것도 맞고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중국이 추격해 오고 있는 것도 맞고 이전보다는 반도체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더 흩어져서 네. 나오는 부분도 맞고요. 많이 그 단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은 미세화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추격하는 힘은 한국은 항상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파운더리 쪽에서 좀 이나노급을 따라가려는 것들이 좀 전사적인 집중력을 높여가는 과정들이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항상 그런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서 후발주자는 항상 이번 노드를 포기하고 더 한 단계 더 미세화된 걸로 간다라는 것들을 항상 지도를 하는데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이 그거를 따라가는 경력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걸 옛날에 한국이 그걸 따라잡으면서 세계 반도체 1위까지 갔던 거였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 않을 거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둡지만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AI 쪽 테마가 형성되는 거에 제일 결국은 그 붙어 있는 것들을 끝단에는 한국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이걸 저희가 부정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분명히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근데 우리 세 분 공통적으로 그래도 위기 쪽에 무게를 좀 더 둔다고 저는 그냥 결론 짓고, 기회 쪽에. 네, 기회 쪽에. 네, 기회는 분명히 2025년 반도체 섹터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처럼 좀 불을 뿜었으면 좋겠어요. 반도체가 말이죠. 요즘에 조선주의 랠리를 보면 아마 기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한켠으로 또 불안하기도 하고, 많이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았다가 또 타올라.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또 막 이래가지고요. 조선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조선주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가격대가 비슷비슷했었어요. 종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이제 한 2-3개 종목이 강하게 신고가를 뚫으면서 이제 드디어 조선주가 드디어 날아가겠다 혹은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봤을 때 미국에서 선박법을 발의를 한 거죠. 미국을 위한 예. 선박법 그렇죠. 있죠? Ships for America Act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영어까지. 예. 네, 일단, 정확하게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최근에 주가를 기억을 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우리랑 통화를 하면서 네. 조선업과의 협력을 원한다라는 거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 레토릭일 수도 있고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 봤을 땐 직접적으로 법안 발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 말기잖아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회의원 위원 4명이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는 확실한 걸 원한다. 그 트럼프의 말보다는 실적으로 전략적인 법안 발의를 원한다. 그것이 시장에서 확신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올랐을 때는 하나그룹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물론 오늘 하나그룹주도 오르긴 올랐지만 오늘은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강하게 뿜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무거웠던 한국조선해양이. 네. 그러니까는 확신을 원하는 조선주의 상승이 오늘은 빛을 발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위한 선박법, 이게 또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지. 예를 들면 미국 정치의 강점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 미국의 이익이 되는 일이면 사실 여야 모두 공히 지지를 해주는 이런 미국 특유의 정치 문화, 그리고 그게 정권의 과도기에 있던
어떤 시기든 말이죠. 이런 게 참 강점인데 이런 가운데 전략 상선법이 나왔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임팩트가 될 것 같고 이미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국 조선과의 교류의 러브콜을 한번 보낸 상태란 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말이죠. 네. 상당히 근거도 있을 것 같고 기대도 되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조선사랑 한국 조선사 비교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11월까지 누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한국이 수주한 누적액이 역대 최저입니다. 거의 지금 굉장히 낮아요. 중국이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탱크, 벌커, 컨테이너선은 중국이 거의 다 가져갔고요. 네. 11월 것까지. 네, 우리나라는 거의 LNG, LPG, 그러니까 이제 가스선은 거의 다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부가가치선. 맞아요. 근데 이게 22년도부터 조선 업종 그 조선 사사들이 그때 당시부터 어떤 얘기들을 항상 했냐면 연간 가이던스 얘기할 때 우리 수주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선별해서 수주 받을 거다 해서 대부분 LNG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빨랐거든요. 네. 중국이랑 경쟁하는 것보다 차라리 빠져버리니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상선이면 결론은 이제 컨테이너선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내 조선사들이 다 물량을 받을까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선보다는 조금 더 기대되는 거는 미국 쪽에서 에너지에 지금 진심이에요. 에너지부 장관도 그렇고요. 지금 에너지 회의도 또 신설을 했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결론은 많이 뽑는다 이거거든요. 기름도 많이 뽑고 LNG도 많이 하고. 근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LNG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득으로 좀 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가장 큰 거는 에너지 피해가 저는 컸다라고 봐요. 물가 올린 것 중에서도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도 굉장히 컸고요. 그러면 이걸 어찌됐건 미국 쪽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편 관세 얘기할 때 미국도 이거를 관세 협상 카드로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카타르 쪽에서 거의 장기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50%는 장기 공급 계약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는 장기 공급 계약을 카타르랑 안 할 거예요. 미국이랑 또 협상 카드로 그나마 써줘야 어찌됐건 이거를 관세도 조금 하면서 가져오는 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연간 못해도 LNG선 발주가 60척이 넘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상선이랑 LNG선이랑 같이 발주를 넣어요. 그러면 지금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본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뭘 가져올 거냐? 가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주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좋은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뭐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주가의 플러스 알파가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 쪽이 만약에 못 가져가더라도 지금 결론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박 발주량은 내년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상선도 마찬가지고 LNG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최근에 엔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요. 네. 왜 좋냐면 중국 쪽에 대한 것들도 결론은 걔네들이 캐파 증설을 한다라고 하고 수주도 많아지는데 엔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엔진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엔진 관련주들이 기존에는 조금 가다가 많은 형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흐름이 엔진 관련주들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상선 가져오니까 컨테이너 뭐 어디가 많이 하지 이거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안전한 선택지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조선 섹터 하면 사실 환율 지금 우리 많이 오른 거 이게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조선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확실히 조선은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 때 수익성이 좋아지고요. 과거에 IMF 때 뭐 가장 수익성이 좋았던 게 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렇게 금방 빠르게 내려갈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면 앞으로 나오는 수주권은 분명히 수익성은 좋아진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의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2014년 이후에 급락을 해서 그 뒤에 밸류에이션이 이전이랑은 확실히 레벨 다운이 된 다음에 쭉 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뚫었거든요. 이게 딱 조선이 적자 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적자 나는 수준은 그냥 없어진다라고 정도 보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뭐 선별 수주 플러스 환율까지 생각하면은 조선의 경쟁력은
분명히 단언컨 높다. 역대 10년 내 당연히 가장 높고 뭐 20년까지 가는 건 좀 무리일 수 있겠지만은 네.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선종을 다양하게 수주를 받는다는 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조선도크라는 게 이렇게 그 착착착 몇 개 한 종 선종으로만 쭉 다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테트리스를 끼워 넣을 수 있으면은 상당히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좋은 건 맞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글로벌 물동량을 결정하는 거는 선박수가 아니라요. 당연히 글로벌로 여러 나라들이 생산하는 물량에 딸렸는데, 근데 그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선박만 늘면 어떻게 되나요? 운이 박살나서 쭉 장기로 안 좋은 불황이 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호재는 맞는데 이 호재가 얼마나 현실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이제는 흑자 나는 배를 선별해서 수주할 수 있는 좋은 구간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열풍 기억하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이제 곧 개봉 박두입니다. 개봉 임박입니다. 26일인가요? 네, 오후 예 오후 4시. 4시 한 5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시간까지 카운팅을 할 정도로 사실 오징어 게임 열풍은 대단한 게 정말 대단하세요. 그만큼 시즌2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박 부장님.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런 뭔가의 속편 시즌 2를 볼 때의 여태까지 일반적인 생각은 속편이 좋지 않았다. 반응 보통 자체 그랬죠. 전편난 못하다. 못하다라는 네. 거에서 주가 측면에서도 그 전까지 오르다가 박살이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쳐다만 보다가 오징어 게임은 다를 것인가. 최근에 뭔가 이제 평론가의 글을 본다라든지 여러 네. 가지 좀 댓글을 보더라도 진짜로 센세이션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관련주들이 주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좀 일단 그 컨텐츠 그 내용의 질은요 제가 평가할 거가 아니라 아마 시장에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며칠 있으면 바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런데 제가 한강 작가님 그때 그 노벨 문학상 받으실 때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물론 평가는 엄청나게 좋고 책도 무지하게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내후년까지 이익을 당겨올 만한 요소가 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지금 흥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밑에서 올라왔던 주가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세론이 아닌 분위기가 지금 시장이 좋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네. 오징어 게임 1만큼 완전 빅 히트를 친다면 그러더라도 그날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 이건 좀 생각 다르실 것 같은데 길 대표님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세로운 물량이 나올까요? 그렇게 오징어 게임 1의 열풍을 저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하루는 모르겠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도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대감은 조금 많이 높은 것 같고요. 그러면 뭐 하루 이틀은 아니어도 저는 한 1, 2주 정도는 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추세기는 해요. 왜냐하면 길게 끌고 갈 힘이 있을까? 라는 것들이 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터졌어요. 뭐가 터졌어요? 그러면 관련주나 관련 뭐 배우가 있는 뭐 기업이나 아니면 배우가 가지고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출연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보면은 길게는 못 갔습니다. 원 때도 그렇게 흥행이 잘 됐을 때도 결론 누가 다 돈을 버느냐? 결론 넷플릭스거든요. 네. 넷플릭스의 손을 누가 잡고 있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이 하나의 작품만으로 추세를 굉장히 길게 가져간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넷플릭스만 남는 장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데 콘텐츠 관련주 일단 오징어 게임 2 개봉을 앞둔 기대감은 분명히 시장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콘텐츠가 장기적인 자산이 되려면요. IP가 공고해져야 됩니다. 마블처럼요. 네. 아니면 스타워즈처럼 그런 거일 텐데 오징어 게임이 그런 IP를 만들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본다면 그 정도가 그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지 않다면 그거 같이 좀
원히트 원더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걸 형성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에도 어쩌면 큰 무언가가 만들어질지도 모르죠. 그게 어떻게 될지는 결과적으로는 이 평가를 시장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네. 다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그런 것들 만드는 과정은 정말 어려운 거니까요. 그것보다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건 오히려 뭐 이런 넷플릭스와 그리고 넷플릭스에 연관되는 좀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두 분 다 넷플릭스와 누가 손을 잡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넷플릭스와 누가 손을 잡았습니까, 박 부장님? 이번에 지난주에 나오더라고요. SBS. SBS입니까? 꽤 큰 공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브스가 잡았고.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주식들의 경우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익이 얼만큼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한 거 내용을 보시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6년간 신규 방영 콘텐츠 일부 국내 공급, 그리고 25년도 하반기부터 일부 해외 공급, 예능, 교양 부분의 신규 방영 콘텐츠 국내 공급 꽤 다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SBS의 작년 영업이익이 2023년도가 58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평가를 할 때 25년도부터 6년간 꾸준하게 콘텐츠를 공급하고 콘텐츠 매출이 추가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일단 지난주 금요일은 상한가 쳤다 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 쳤다가 쫙 말아올린 이유는 오늘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어닝이 얼만큼 계산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000억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적정 시총은요 곱하기 20배 이러면 시총이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같은 업종인데 그러면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목표 주가가 100% 상향이 된 거예요. 오늘 내용 보시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속성이 얼만큼 될 거냐. 만약에 여기 주가가 부러지려면은 넷플릭스랑 계약 해지가 나와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당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이 주가는 꾸준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제 입에서 주가가 꾸준한데 주가는 이미 급등을 해 있는 거죠. 그러면 장중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시기에 장이 어려워가지고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계약이 유효한 이상은 추가 매수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거래일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수월한 게 없어 보입니다. 후퇴한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전반적인 달러 강세, 기조 등을 고려하면 곳곳에 불안감이 가득한 연말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멘탈 잘 부여잡고요. 저희 경주마와 함께 리스크 관리 또 잘 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